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진짜 러시아가 민주화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처럼 보였다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뭐 건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힘의 저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전력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군사기술 말고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러시아 하면은 광대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자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러시아 하드파워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자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석유도 많고. 네. 그렇죠. 뭐 석유가 대표적이긴 하지만은 사실 석유 말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 거의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이 자원을 깔고 앉아 있는지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뭐 많은지 이건 뭐 조사하는 방식 그리고 이걸 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이 그 양이 뭐 조사 기관들마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현재 알려진 자원 그리고 앞으로 이 묻혀 있을 것 같은 자원 이런 천연 자원들을 다 합쳐 보면은 외국의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서 집계한 거에 의하면은 이 천연 자원 매장량을 갖다가 대략 한 75조 달러 가치로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이 75조 달러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식으로 하면 11경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나 큰 숫자여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우리나라 1년 이 국민 총 이 수입이 GNI가 연간 2.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NI의 30배, 30년치 수입이 지금 러시아는 그냥 바닥에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네. 물건 팔아서 버는 돈을 30년치 합치면은 러시아가 깔고 앉아 있는 자원.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 자원하고는. 네, 뭐 우리 한국 남한 같은 경우는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갖고 있는 자원 다 탈탈 털어서 평가해봤자 한 200조에서 250조 원 정도 되고 그나마 북한이 좀 지하 자원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뭐 한 3천조에서 4천조 원 된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품질 자체가 다릅니다. 자원은 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그래서 캐내기가 좋은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우리 한반도에 묻혀 있는 자원들은 이게 품질 자체도 안 좋고 되게 깊은 데 묻혀 있거나 그래서 이게 채굴하는 데 비용, 그러니까 채굴 정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광대한 영토에 그냥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갖고 채굴해서 돈으로 이걸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가 되게 쉬운 형태인 거죠. 그래요? 뭐 러시아는 동토라서 캐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다는 거네요. 네, 러시아의 뭐 탄전지대나 거대 광산들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래요? 이게 러시아가 심지어 그래서 이 미국보다도 더 자원 환경이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좋아요? 네, 우리가 사실 미국도 전통적인 자원 부국, 축복받은 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또 옛날부터 산업화를 일찍 하면서 많이 또 캐먹은 게 있고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아직 그만큼 덜 캔 데다가 이거 그 구성 자체도 더 좋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유명한 자원. 석유는 아닐 것 같고 네. 석유는 중동이 있으니까. 뭐죠? 석탄입니다. 석탄. 네. 석탄은 미국이 지금 많구나. 알려진 매장량이 한 2,500억 톤.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게 한 1조 톤 정도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위가 비슷한 러시아, 호주, 중국. 얘네가 이제 1,500억 톤 정도씩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제일 먼저 셧다운해야 된다고 다 얘기 나오는 게 석탄 자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 자원은 갖고 있어도 이제 앞으로 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걸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 이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기적인
화석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천연가스 아닌가요? 그죠, 천연가스죠. 근데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기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부피로 따지는데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세제곱킬로미터 단위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km 부피로 따졌을 때 약 5만 세제곱킬로미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그거의 한 5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동적인 것이 미국은 그게 셰일가스 형태로 이 진흙 속에 막 파묘되어 있는 거 갖고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얼마나 발견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좀 캐내기가 더 어려운 거죠. 반면 러시아는 우리 뭐 전통적인 유전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가 뭉쳐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캐내기도 좋고 경제성을 갖기도 좋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사실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게 대략 한 1년에 0.6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지금 밝혀진 것만 따져도 러시아는 전 세계가 한 10년 동안 쓸 만큼의 가스 자원을 혼자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한 기껏해야 3년치 그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과도기적인 우리가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까지는 뭐 한 최소 30년에서 뭐 길게는 50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동안은 이 가스 자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가스 좀 파내다 보면은 떨어질 테고 그 과도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러시아 가스에 상당 기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가스가 많다면 석유도 많은 거겠죠, 당연히. 석유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유도 사실 중동이 많기는 하지만은 러시아도 한 800억 배럴, 이게 톤수로 따지면 한 170억 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한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갖고 있죠. 근데 이 생산량 자체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원유는 캐내기 좋은 이런 위치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석유를 빼내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먼저 쫙 소모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아무래도 화석연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빨리 점점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캐낼 수 있을 때 빨리 캐내서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자원 현황을 갖다가 혹시 지도가 지금 돼 있는 게 있을까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자원이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송유관 이 주로 시베리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시베리아 한가운데 서시베리아 유전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시베리아 한가운데가 가장 핵심적인 유전지대고요. 그리고 그쪽에 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볼가강, 우랄강 이쪽에 유전지대가 하나가 있고 또 바이카로 북쪽에 보면은 동시베리아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 딱 시베리아 중심으로 이 양쪽에 이 뻗고 있어갖고 거길 이 송유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죠. 저기 보시면은 이 가장 유명한 송유관 네트워크가 저 유럽으로 향하는 드루즈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저 드루즈바라는 게 이 우정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저게 옛날에 동유럽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한테 공급해주던 젖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용량이 큰 게 많이 있고요. 저것 때문에 사실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척을 질 수가 없는 것이 동유럽 국가들은 내륙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처럼 중동 원유를 탱커에 실어서 쉽게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저 잘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자원은 굉장히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저게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거 러시아의 목줄을 갖다가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최근에 되게 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거, 그리고 저 시베리아 극동 연해줄 거쳐서 우리 만주로 들어오는 이 송유관도 대량 증설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그 동쪽 송유관, 맞습니다. 노란 선이 동국권으로 가는 그 송유관이고. 맞습니다. 저 동시베리아 유전이 좀 나중에 개발이 돼 갖고 저쪽 최근 들어서는 특히 최대 고객
이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쪽 송유관 용량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면에서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게 송유관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네트워크는 또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서방을 또 괴롭혔던 게 저 가스 공급이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독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노드스트롬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또 큰 이슈였고요. 지금은 닫혔지만은 가스 자원도 사실 되게 편중돼 있어요. 러시아에 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데가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저 북극 쪽에 면한 야말반도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저 야말반도에는 우리가 원래 뭐 석유 탐사하러 갔는데 석유보다는 저희가 가스가 무진장 묻혀 있다는 게 발견이 돼 갖고, 근데 저희가 극지방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유럽 자본을 끌어들여서 저 파이프라인을 야심차게 많이 건설했는데 이번 전쟁 때 많이 막히긴 했죠. 그래서 지금 또 러시아가 굉장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가스도 중국에게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저기 지금 중간에 시베리아 남북으로 가로지는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점선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건데 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 이름이 파워 오브 러시아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네. 시베리아의 힘. 네.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죠. 저 시베리아의 힘 첫 번째 단계가 저 바이칼을 통해서 저쪽 만주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아예 저 용량을 확장시킨 아예 야말반도 가스전까지 연결하는 그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가 지금 또 중국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가스 소스가 바로 유명한 사할린, 북사할린 쪽에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연결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러시아가 대륙의 세력들을 에너지로 결집하려는 이런 게 딱 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경학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파란 선, 복잡하게 얽힌 파란 선이 이제 유럽하고 연결하는 그 라인 가스관인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 유럽을 그런 에너지 네트워크로 이제 목줄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거의 취약성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동유럽은 아직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이 거기서 좀 우리가 여기 너무 의존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끊으니까 이제는 그 용량을 중국으로도 뻗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독일하고 네. 유럽 쪽에서 이걸 가스관 막으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부랴부랴 당황했던 게 저가스관 맞습니다. 이야기인 야말반도에서 이 발트해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노드스트롬 프로젝트가 굉장한 이 가스 공급원이었죠. 가스관하고 송유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가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 파워를 수출하는 네트워크를 그럼요. 형성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네요. 진짜 뭐 혈관을 갖고 있어갖고 너네 이거 동맥 끊을 거야. 동맥 끊으면 죽을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죠. 거꾸로 또 상대편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러시아의 자원을 계속 사주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지난 정부 때 몇 년 전에는 러시아 송유관을 연해주 거쳐가지고 북한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할린 북쪽에 이 석유와 천연가스 라인이 어차피 중국으로 가는 게 이 연해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나 빼갖고 한국으로 들여오면 싸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역시 뭐 이번에 그 위험성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지정학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스하고 석유는 엄청나고 그걸로 네트워크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네. 근데 다른 자원들도 많이 있나요? 어때요? 다른 자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원이 금속 자원이 철과 알루미늄이죠. 우리가 맨날 쓰는. 근데 이 철광 자원 매장량도 어마어마합니다. 250억 톤이어서 이게 세계 3위고요. 생산량은 연간 1억 톤에 달합니다. 이건 세계 5위 수준이죠. 저기 또 지도가 나오네요. 네. 러시아의 전 세계 철광은 1위가 호주, 2위가 브라질인데 이 러시아의 또 되게 강점은 뭐냐면은 이 철광 자원뿐만 이것만 많은 게 아니라 석탄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뭐 석탄 자원들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탄전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소련 시대부터 저기 보시면은 뭐 이 시베리아의 쿠즈네츠크 베이신이라든가 저기 뭐 칸스크
이 분지라든가 이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석탄들이 매장이 돼 있고 저게 철광산지랑 가까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회 지리 시간에 보면은 러시아는 이걸 묶어서 콤비나트라고 하는 대규모 중공업 단지를 만들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철이라는 게 철광석과 이 코크스 석탄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용광로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가까우니까 이걸 직접 해서 쉽게 이런 중공업 단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핵심 연료와 재료가 가까이 있으니까 경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부터 설비는 안 좋아도 이렇게 싸게 철강을 생산하는데 되게 유리했고요.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얘네들도 설비 고도화에 많이 투자해갖고 지금은 되게 얘네들이 경쟁력 있는 철강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미 미국은 철광석을 많이 캐먹어갖고 미국은 석탄은 많지만 아직 철광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이제 매장량이 한 30억 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철 산업은 이미 몰락했죠. 미국 가보시면은 막 옛날 이 펜실베니아나 이런데 큰 제철 공장들이 많이 몰락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들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은 이 벅사이트라는 걸 갖고 알루미나를 거쳐서 이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전기로 이걸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요 알루미늄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네가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서 알루미늄 생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물론 지금 압도적인 1위지만은 러시아도 역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철광석과 알루미늄. 네. 저 금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 귀금속도 네.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귀금속의 대표적인 거 금이지 않습니까? 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호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탑3입니다. 생산량도 비슷해요. 한 연간 한 320에서 330톤 정도 됩니다. 미국은 그 한 절반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량도 앞으로 캐낼 것까지 따져봐도 이것도 뭐 집계한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한 2위 정도로 보는 게 제일 많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5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7,0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옛날엔 이런 거 팔아먹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 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 금양을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아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네. FRB가 옛날부터 많이 쌓았고 한 8,100톤인가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이 2, 3, 4위가 어디냐면 유럽 국가들입니다. 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한 네. 2,400톤, 2,500톤 그 정도예요. 근데 러시아가 5위입니다 지금. 5위예요? 러시아가 한 2,350톤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한국은행 갖고 있는 금이 한 100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금도 우리 중앙은행에 비해서 뭐 20 몇 배씩 더 갖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앵커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는 캐 가지고 그냥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 가지고 비축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팔기만 했는데 요즘은 나오는 거 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야 예전에 근본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 시절부터 금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던 그런 시절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최근에 없었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최근에 그냥 매집해서 금을 갖고 있는 그런 셈인 것 같고. 근데 러시아도 사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나게 경제 늘렸다. 제재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귀금속도 좀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많이 쌓아놨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귀금속이 백금, 팔라디움 이런 겁니다. 이 백금, 팔라디움 이런 원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백금계 금속이라고 합니다. PG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귀금속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수소 연료, 우리 요즘 수소차나 그런 데 보면은 네네. 그 안에 이게 수소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촉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촉매가 아쉽게도 싼 금속이 아니라 백금계 금속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싼 금속이죠. 우리가 수소차 한 대에 보통 이온스 정도 한
60에서 70g 정도의 백금이 들어가는데 백금은 1온스에 1,000달러 이상 하는 귀금속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팔라듐입니다. 이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의 90%를 갖고 있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백금계 금속은 남아공도 많이 있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상업적인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팔라듐 값이 공급이 확 줄 걸로 예상이 돼 갖고 순간적으로 한 금값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수소 경제가 크면은 이 팔라듐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촉매라는 게 물론 그 대체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워낙 이 백금과 팔라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래 금속 자원까지 이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힘이네요.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귀금속, 금속은 아니지만은 보석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도 산업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깎고 뭐 그런 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도 많아요? 다이아몬드도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남아공은 옛날에 많이 캐먹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 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생산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다 얘기해 보죠. 뭐 계속 더 있어요? 다른 그것 지하 말고도 자원도 뭐, 더 있어요? 네, 구리도 6위, 코발트도 3위, 니켈도 3위. 하나하나. 우리 코발트, 니켈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2차 합금 전지나 재료도 이런 거.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금속은 아니어도 탄산 칼륨 이런 게 비료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죠. 탄산 칼륨은 2위, 흑연 이런 것들도 5위. 그리고 티타늄 같은 굉장히 극한 재료 같은 것들도 세계 한 20% 차지하는 3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세계 수익권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웬만한 중요한 귀금속류도 근데 거의 탑5 내에서 갖고 있고 있다. 그야말로 러시아가 빠지면 전 세계 시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 중에서 아까 제가 좀 궁금해졌던 게 근데 지금 네. 재생에너지로 어쨌든 에너지원이 바뀌어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쭉 바뀌게 되면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불필요해지지 않아요? 약간 좌초자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는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는 그 전환을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늦췄다 빠르게 했다는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려고 해도 이런 좀 국가들이 화석 연료를 갖다가 덤핑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귀금속들 그런데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가 안 내놔갖고 얘네들이 그런 전환을 갖다가 방해하면은 그만큼 더 패권을 더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얘네들은 자기네 갖고 있는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기후위기 논의할 때 은근슬쩍 러시아가 자꾸 산유국 편을 드는 게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지하 자원 말씀 쭉 하셨는데 네. 식량도 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식량 자원도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어때요, 러시아는? 식량 자원도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는 거는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러시아의 식량 생산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구에서 빵 만드는 데 필요한 밀 보시면은 이 밀 생산량 세계 1,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미국인가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은 밀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해요. 그래요? 밀 생산량 1, 2위는 중국, 인도입니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네. 많이 생산하겠네요. 우리가 당연히 이게 거꾸로가 아니라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중국과 인도가 땅이 비옥하고 네. 곡물 생산이 많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10억씩 늘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인도가 이 밀 생산량이 연간 1억 톤 넘는 1, 2위인데요. 러시아가 3위입니다. 중국, 인도는 다 10억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네. 러시아는 러시아는 1억 인구가 5천. 1억 5천만도 안 되죠.
근데 비슷한 정도로 1억 톤이나 됩니다. 미국은 한 5천만 톤,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2배 더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놀라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도 한 3억 5천만 되죠 지금. 네, 그죠. 근데 미국은 사실 밀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은 뭐 빵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고기를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옥수수와 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한 3억 5천만 톤, 이 콩을 한 1억 2천만 톤 정도 생산해 갖고 이걸 갖다가 가축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걔네들은 고기와 우유, 유제품을 갖다가 많이 먹는 거죠. 미국은 그런 면에서 풍요로운 농업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기본 식량 같은 밀 면에서는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농사가 잘 돼요? 네, 그게 우리 편견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어디가 생산이 많은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러시아 이 생산지가 물론 저 극지방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곡창지대 보시면은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이 또 저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그러네요. 네, 저쪽 아조프에서 저 볼가강 하류라든가 저 흑해와 요 사이 지역, 이쪽 지역이 러시아에도 따뜻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쪽이 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도 시베리아 남쪽으로 가면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겨울밀과 봄밀이 있는데 이런 게 뭐 골고루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전선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또 많은 곡창지대가 러시아에 넘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지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딴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지만은 지금 저 생산 많이 되는 저 지금 러시아에 넘어간 크림반도 그리고 저 드네프르강 하구 도네츠 분지 뭐 이 돈바스 지역 여기서도 다 저게 다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생산의 한 10% 정도가 또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식량 자원 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한테는 의미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는 중요한 게 아직도 만들 수 있는 농토가 되게 많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농업이 크게 미국 수준으로 기계화 영농이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런 농토 개간하고 조직적인 과학적인 기계화 영농을 많이 도입하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후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저 추운 지방이 더 농토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기후 위기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다 이게. 우리 농토 많아지고 시베리아도 개발하기 좋아진다. 그런 사실 속셈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참 근데 러시아 소고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소고기, 캐나다 소고기, 호주 소고기 다 들어봤는데. 네, 러시아가 저게 축산 낙농업이 좀 덜 발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을 이제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갖고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농업대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최근 한 20년, 30년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소련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 소유 문제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농토라는 건 되게 집단 농장화돼 있어갖고 생산성이 낮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야 저런 대규모 기업농들이 육성이 되기 시작해갖고 이제 막 저런 쪽에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러시아도 미국처럼 옥수수, 콩 이런 거 많이 키워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러시아 소고기 먹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기후가 바뀌면 또 오히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 자원의 힘이 결코 약해지는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 많은 국가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이 자원, 이 기후위기 시대엔 불리할 거야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저런 지하 자원은 여전히 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식량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포텐셜이 크고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광대한 임업 자원들 같은 거, 그리고 또 아직 거기 미개척된 그런 미개발된 그런 자원들까지 생각하면은 러시아는 오히려 뭐 미국 같은 전통적인 자원 강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 이런 속셈이 가능합니다.
하기는 재생에너지도 태양광이 중심인데 독일 같은 데 태양광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위도가 비슷한 러시아 땅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혹시 거기도 앞으로는 태양광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조량이 어떤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러시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계속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네네. 이 저위도 지역의 식량 위기가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구는 많고 식량은 점점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럴 때 이 러시아가 광대한 식량 자원을 무기로 해서 이 지금도 아프리카 외교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쪽이 점점 목줄을 조이면은 저는 이 앞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킨다 하는 이 정책이 쉽게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매개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륙 국가가 뭉치고 또 식량을 매개로 해서 여러 우리가 전통적인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목줄을 쥐면은 이 러시아 중국 블록 권위주의 블록이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전략가들 중에서는 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발전시켜가지고 러시아의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화석연료 자원을 무력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유럽의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런 중요한 대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이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가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이런 골치 아픈 국가들을 더 쉽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략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자꾸 거부하고 이걸 회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그것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런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중요한 전략 자원들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리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당장 지구가 망가진다고 자기들이 피해를 좀 늦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 그런 견제 전략이 순탄하게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블록의 형성이 진짜로 된다고 하면 지하자원, 뭐 식량자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고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무조건 배제하고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은 우린 괜찮아요. 우린 그나마 그래도 이 서방 블록에 자원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는 네네. 그래도 바다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국가들이 중간에 꽤 있다는 거죠. 네네. 아프리카처럼 그런 러시아 식량 없이는 버티기 참 어려운 국가들 또 아까 동유럽처럼 이 러시아의 싼 에너지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하면 좀 우리 너무 비싸지는데 그렇게 좀 고민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그런 약한 고리를 갖다가 앞으로 이런 블록에서 더더욱 공략을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러시아의 하드 파워 중에 중요한 한 축인 지하자원, 식량자원 맞습니다. 이 부분 짚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군사력을 짚어봤으니까 러시아 하드 파워를 이렇게 하나씩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었고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아직도 러시아 하드파워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의 뭐 군사력도 핵무력 말고도 그밖에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뭐 그밖에 이 다른 여러 산업 기술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그런 쪽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세계 뉴스 끝까지 파헤쳐보는 끝내주는 세계 시간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에 맞게 화사하게 파란색을 날씨. 입고 오셨어요. 네,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화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스테이트 네. 오브 더 유니언인데 요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어떻게 돼? 네, 어떤 1시간 넘는 국정연설이었는데요. 지난 7일이었습니까? 국정연설은 어쨌든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작정하고 그 사회의 어떤 의제 혹은 본인의 의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종의 교과서 총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국정연설을 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여성, 뭐 낙태 문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이 국내적인 얘기를 했고, 국외, 해외 문제는 이제 뭐 예상하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주요 의제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이렇게 불리는 거죠. 네네. 그 의회에 가서 연설을 그렇죠. 하는 장면이던데. 네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하나하나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의제 같은 경우는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022년 6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낙태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그 국정연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낙태 문제 문제점,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총기 사고 피해자들도 초청해가지고 총기 사고의 그 문제,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공화당 이쪽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총기 그 불법 소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쟁점화하고 있고 사망자는 늘어나지만 의회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낙태, 총기 문제, 또 아까 이민자 문제도 있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문제도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낙태는 분명히 낙태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을 내놨을 것 그렇죠. 같고. 여성들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화면을 보면 국정연설 때 보면은 대통령만 비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리액션 주는 앞에 이제 의원들 그리고 초청 외빈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느 자리 가면 대통령 옆자리에 누굴 앉혔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손잡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의전 하나하나가 메시지일 텐데 정치적으로. 특히 국정연설에서 초청 외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뭐 유전질환이나 뭐 성폭행 피해자들 이런 경우 당연히 낙태를 해야 되는데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건 완전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피해자들을 실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총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 초청했고,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불법, 그러니까 이민자 앞에 불법을 붙이냐 안 붙이냐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 건데, 네네네. 이제 공화당 특히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 항상 불법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을 들여오고 여성들을 뭐 못 살게 굴고 이런 이제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초청 외빈도 달랐었고 서로 방점을 찍는 이로도 다른데, 어쨌든 이번에 바이든의 초점은 예상대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의제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할애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그 대법원 판결이 낙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 못하게 주가 있죠. 하는. 이게 주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낙태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여성들의 어떤 자기 몸,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뒀어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마다 이 또 법이 굉장히 뭐 몇 주냐, 어느 상태에서 허용하냐,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음성화돼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성 건강에 네,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임신 중단이라고 용어를 써야 된다고도 하던데 뭐 임신 공식적으로 중단이라는- 낙태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는 뭐 어버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낙태라고 네, 쓰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낙태라고 것이고. 하고요. 네. 아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똑같습니다. 바이든이 항상 그거잖아요. 이제 지금 사망하고 있는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지 하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어떤 지금 피해를 당장이라도 지금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소 6주 동안 이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서 뭐 쉼없이 노력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 달 초에 뭐 3월 4일쯤 돼서 잠정적으로 휴전이 뭐 가능하겠다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제 남단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민간인들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지금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 바이든은 뒤에서 잡고 있지만 전혀 먹히질 않는 거고,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어떤 균열 상태를 이제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국정 연설에서도 바이든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서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 가끔 일어나죠. 이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이제 뭐 쏙닥쏙닥 하는 게 네네네. 마이크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이제 다음 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막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뭐 비판적인. 이제 바이든이 욕을 어디가.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무슨 F 월드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 네.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아랍계 미국인들이 지금 네네.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네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이크 켜진 거를 정말 몰랐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는 이제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종종 나고 이미 바이든은 이제 자기 속내를 국정연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등등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몰래 할 내용들은 아니었죠. 네네, 맹랑한 기본적으로는 비슷했으니까. 똑같은 네네. 내용이다. 똑같은 스탠스다.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겠죠. 네. 지난번에 저기 점잖은 노인이라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바이든 나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연설하면서는 좀 그런 뭔가 나이 든 게 티날 정도의 실수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 특히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히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를 가장 공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저는 생각해 보면은 나이 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게 없다는 얘기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그 수혜를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보수층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바이든을 향해서 과다하게 카페인을 섭취한 화난 노인처럼 들렸다. 그래요? 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에너제틱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롱이죠. 칭찬인 듯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하기에는 반대파 입장에선 그러니까 카페인 과다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또한 조롱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폭스의 간판 앵커 한 사람이 바이든이 보통 이제 슬리피조, 뭐 졸린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자주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슬리피조였는데 이번엔 잭업, 그러니까 각성제 같은 거, 그러니까 카페인 같은 걸 때문에 흥분해서 뭔가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에 대한 수식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조롱조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문장 두 개를 간신히 있던 이 노인이 이번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러니까 말 잘했다는 뜻이죠. 네네네. 이제 그런 거고, 뉴욕 타임스인가요? 그동안 이제 바이든의 어떤 나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비판을 했던 그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국정연설을 듣고 그 기존의 자기 입장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 바이든 돌아왔네, 살아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좀 보수적인 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도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고 태도도 그렇게 그래도 뭐 카페인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니까 네. 태도도 뭐 그렇게 열정적이었다면 성공한 거네요? 성공한 그쵸. 성공한 국정연설이죠. 네, 비교적. 그래서 그 지표가 돈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돈하고? 이 국정연설하고 그날 그 이후로 24시간 만에 $10,000,000가 모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부금, 기부금. 후원금, 정치원금이죠?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10,000,000면 얼마예요? 한 132억 원? 130. 네,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30. 단위가 다르네요. 우리나라 정치원금하고 하루에 뭐 여기는 130억? 상한제도 상한선도 없으니까 미국은 네. 다 정말 돈 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트럼프가 많이 모였다고 해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그 누적치를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하루 만에 국정연설 하루 만에 이제 132억이 몰려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좀 효과를 본 거 아닌가. 물론 이것이 대선 11월에 있을 대선의 표를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부금이라는 게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도 드랍하기 전에 어쨌든 그 큰 손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컸을 텐데 돈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 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연설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국제연설 이후에 이제 이 기부금에 주목하는 언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공화당이 더 부자당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라는 게 항상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총액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인 이 기부금과 이 사람들이 그 뭐 팩이라고 하는 그 정치활동 그 다른 쪽으로 모이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총액 전체를 봐야 돼요. 네. 팩은 독립적으로 또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쵸. 뭐 단체 일종의 위원회. 자기가 돈 모아서 그쵸. 무슨 폴리티컬 PAC인데 무슨 커미티 PAC. 어쨌든 네네. 정치 활동하는 위원회인데 네네.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처럼 돈을 그냥 모아서 그 그렇죠. 돈으로 이 후보 지지하는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뭐 캠프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고 그렇죠. 이런 곳이죠. 그래서 실제 그것까지 합하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나 모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마 대선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돈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연설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거 시청률 같은 거 나오지는 않아요? 이번에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3천만 명 이상이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대 최대였고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18% 상승했다고 하고요. 요즘은 또 TV로 안 보고 다 이렇게 스트리밍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8%가 껑충 뛰었다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3천만 명 이상이 받고 이 스트리밍까지 합하면 더 많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네요. 네. 미국 인구가 한 3억 되니까 3천만이면 10% 정도 네, 10% 시청률, 이상이, 시청률로 따져서 10% 이상 나온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로 보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훨씬 더 높겠는데요. 많겠죠.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네.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봐요? 요새? 그러니까 저도 이 집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은 TV로 잘 안 보잖아요. 주로 다 이제 유튜브나 등등으로 보니까 실제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잡힌 것만 3,200만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반 트럼프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바이든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다들 비판하고 늙었다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도 연설한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온 걸 보면 네. 열기는 뜨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죠?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못하나 보자 뭐 이런 심리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그래요? 테고 항상 뭐 그렇죠. 왜 투표장도 우리 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 후보 싫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심리라는 게. 지난번 우리나라 대선도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러더니 투표장에는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투표율 제일 높고 그렇게 뭐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득표 수도 많고. 네, 네. 아 근데 이번에 연설하고 그러면은 지지세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고 있지만 여러 분석에서 또 바이든이 우세해질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때요? 그 국정 연설은 7일, 현지 시간 7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용하는 이 조사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그 미국 에머슨 대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네네. 다음날 국정 연설이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바이든 입장에서 좋은 신호가 왔습니다. 왜냐면 45%로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랑 바이든이 45% 동률이었고 기존에 지난 한 1년간 평균을 냈을 때 그게 뭐 불과 오차 범위 내일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부금 그런 걸 봤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이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도 바이든 쪽에서 좀 탄력이 붙었다 이런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미국 선거에서는 돈이 선행지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많죠. 네네. 후원금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오르고 네. 이번에 그 동률 나왔다는 그 조사는 에머슨 대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유권자 1,35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입니다. 샘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네. 그거 다자조사인가요? 혹시 그것까지 나와 있나요? 그게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했을 때 45% 동률이고 다른 후보들도 끼워 넣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뭐 1%, 2% 그러니까 1%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않고. 네. 아 그렇군요. 이 두 분이 지금
공식 대선 후보가 된 건가요?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긴 예, 한데.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미 바이든도 그렇고 대선 후보가 된 거죠. 왜냐면 대의원의 과반 이상을 이제 득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지아주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 저번에 슈퍼와이어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네. 여러 군데를 이제 경선을 마쳤고 이미 사실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다 알고 어쨌든 있었죠. 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됐습니다. 후보가. 네. 그렇군요. 근데 전당대회는 이제 7월, 8월 이때 열리니까 네네.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는 되는 거겠죠. 굉장히 긴 빠진 뭐 몇 달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대선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 그렇죠. 지금 네. 양당 정도.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네. 뭐 동률이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네. 지난주에 스윙 스테이트 살펴봤잖아요. 미시간주 미시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조지아주를 두 후보가 다 갔다고 했는데 조지아도 스윙 스테이트죠? 접전지죠? 그렇죠. 네네네. 보통 이제 경합주 6개, 7개 얘기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조지아주인데 네네. 사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지아가 원래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공화당 주였어요. 네. 조지아는 항상 붉은색이었는데 바이든이 2020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92년 이후 1992년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에 더 많은 표가 간 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2020년이. 처음으로 이긴 네, 거예요? 처음으로 이긴 거예요. 한 30년 만에 처음 네, 이긴 거네? 그렇죠. 네. 그전에는 무조건 다 그냥 빨간색이었다가 그전에도 당연히 이제 트럼프였죠. 그러다가 2020년에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인구 구조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표심이 변한 것인가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그 경합주 6곳 안에 조지아는 들고요. 여기가 대선으로 그 대선 봤을 때 16석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가 19석, 뭐 여기 그 조지아가 16석, 저번에 말씀드린 그 미시건이 뭐 한 15석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선거인단 숫자? 네네, 선거인단 숫자.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를 하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뭐 16석이면은 뭐 크죠. 전체가 500 몇 전체- 개 되죠? 네, 그러니까 270개 이상이 돼야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당선권이 네, 네, 270개. 네. 그래서 16개가 조지아에 있고. 네.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왜냐하면 조지아가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는 게 우리나라 뭐 기업이 많이 간다라는 그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맞아요. 네. 그 전에 조지아 하면 트럼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전화해서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표 좀 만들어와 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던 주가 바로 조지아거든요. 네.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머그샷 찍고 이랬어요. 조지아 거기서 이제 형사 기소 당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조지아 아마 주지사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때 건가요? 주지사인가요? 그때 하원 의원인가 하여튼 전화를 해서 네네네. 그랬죠. 당시 거기 이제 국무장관 주마다 여기 국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을 이길 11,700표를 어디서든 마련해 와라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형사 기소가 됐고 그래서 당시에 자진 출두해서 머그샷 찍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트럼프가 머그샷 찍어서 그것도 한참 화제였는데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뭐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 그 머그샷 찍고 트럼프 쪽에 또 기부금 엄청 들어왔어요. 네, 탄압받고 있다. 24시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혹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정치로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머그샷까지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다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지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긴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경제 전문가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네. 많이 가 있죠. 지난 네, 10년 네. 동안 32조 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이미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 기아 자동차 공장 거기 가 있고 SK, LG 배터리 공장 지금 네네. 짓겠다고 투자하겠다고 발표해놨고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 거기다 짓겠다고 해놨고 거기 가면 뭐 파리바게뜨도 있고요. 파리바게뜨? 한인타운도 굉장히 크고 저 애틀란타에 갔었는데 애틀란타 근처에 가면 이제 한인타운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저는 못 가봐가지고. 그 거기는 한 카운티의 20%가 한국계예요, 인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데 같아 보이기도 하고.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32조 투자면 엄청나게 했네요. 네, 그렇죠. 32조. 엄청나게 투자해서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 환영받습니다, 사실. 조지아주 한국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아까 16명 선거인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500 몇 명 중에서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데 네네. 조지아주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한 조지아 1.5배 주가. 정도,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조지아주가 정도 되는데 인구는 1000만 정도 되고. 그런데 또 엄청난 기업들이 가서 충분히 땅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있군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이긴 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투자한 게 지난 한 10년 정도인데 왜 네. 그랬냐면은 네. 지난 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된 동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부주고 또 옛날에는 뭐 노예 플랜테이션 면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네, 네. 그 조지아가 배경이잖아요. 그런 데라서 그랬는데 한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이테크 지역으로 막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와가지고 바이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럴 생각이 수도 좀 들어요.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항상 경제랑 같이 가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지아에 지금 투자를 이미 하고 있거나 하기로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IRA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금 등등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IRA는 거의 뭐 사기라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 IRA라는 법안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네. 보조금의 양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지연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려가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그런 동력 때문이라도 바이든을 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에 바이든을 찍었던 그 레드 스테이시 네, 이번에는 누굴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곳이 이제 조지아죠. 네. 계속 공화당 지역에다가 한 번 지난번에 바이든이 민주당 됐고, 지역이 민주당이 됐는데 됐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선택할 네. 것인가? 네, 그렇다면 아마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그 팩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IRA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두 명이 조지아 가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 조지아 그런 좋은 방식으로 질문이에요. 얘기를 그 했나요? 국정연설 끝나자마자 바이든도 조지아로 달려갔고요. 네. 뭐 슈퍼와일도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둘 다 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제 머그샷을 찍었던 그 곳과 뭐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바이든이 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장소도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가서 이제 독재자와 친한 트럼프를 찍을 것이냐 거의 이제 이런 논조로 네네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랬고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역시 불법 이민자들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면서 조지아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경쟁적으로 네, 연설을 벌인 상황이었죠. 네네. 그만큼 조지아가 뜨겁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그러네요. 후보가 같이 달려갔으니까. 네. 격전지라서 관심이 가는데 그 트럼프는 지금 IRA 혹시 당선되면 철폐하겠다고 얘기하죠? 뭐 말은 하는데 그게 상하원 우리 왜 법 개정하려고 해도 우리 그 국회 통과해야 되듯이 거기도 네네. 상하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네네네. 법이 안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듯이 그렇죠. 네네네. 거기도 뭐 워낙 그 행정 그 명령 같은 게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이다라는 게 있고 실제 IRA가 워낙 바이든 표 법안의 어떤 상징이 됐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도 훼손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해놓은 우리 기업들은 좀 지금 걱정이죠. 걱정이죠. 네. 그 보조금 받기로 하고 사실상 간 건데 실제 받는 그렇죠. 게 뭐 아예 안 주진 않더라도 뭐 5년 10년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절차가 생길 수도 기본적으로 한 있겠네요. 1년 정도 걸린대요. 지금도 네네. 이제 거기 우리 생산량을 분기별로 해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오는 데까지 1년인데 만약에 2년, 3년 이렇게 지연시킨다면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럼 일단 바이든을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기업을 생각한다면 일단 바이든을 응원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바이든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선거 전망과 제가 지지하는 거랑 또 다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오늘은 바이든이 따라잡고 있다. 국정연설도 굉장히 잘했다. 성공적이었다. 네, 성공적이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의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몸을 얻었다. 네. 네, 로봇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사실 AI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 이 생성 AI가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로봇 공학이 지금 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좀 저희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협력 로봇이라고 해서 코봇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코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용접하는 거라든지 로봇 팔 네네네. 같은 것들이 이미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 사업도 되게 크고 있죠. 한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협력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데 인간하고 같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그냥 팔만 있는 거, 용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AI하고 로봇이 만났다 할 때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 근데 있고 이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진화되는 것이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F 소설에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피부도 사람 같고 눈도 사람 같고 우리가 보통 사이보그라고도 얘기하는 것 이런 걸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드로이드까지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너무 인간하고 닮아서 인간들이 오히려 싫어한다. 너무 인간하고 피부하고 같고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인간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왜소화될 수 있고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드로이드는 싫어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라는 거고 보통 이제 코봇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 팔도 있지만 다리가 4개, 6개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 지나가다가 뭐 장애물에 걸려도 다리가 2개 있으면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인간은 넘어지는데 뭐 곤충 같은 경우나 거미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한두 개가 잘못돼도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 휴머노이드 기술이 AI 즉 생성 AI하고 결합되면서 대단히 인간에게 모습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봇은 예전에 산업용 로봇인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 가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네네. 짐도 나르고 뭐 이렇게 용접도 하고 이런. 네네네, 것이 그런 왜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도입돼 있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많이 가장- 도입됐고 중국도 많이 도입됐고요. 코봇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봇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코봇은 이제 AI가 결합됐다기보다는 각종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에 오면 이걸 잡고 15cm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뭐 30cm 올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용접봉을 댄다. 이런 식으로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코봇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조금 기술이 좀 결합된다라면은 센서에 인공지능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양상 요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피규어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어제부터 계속 많이 돌고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보셨을 텐데 마치 빨래를 갠다든지 다림질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공장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뭔가 인간처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지금 휴머노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네네네. 데까지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하고 현대자동차가 투자했던 버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이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도 투자하고 뭐 제프 베조스도 투자하고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오픈 AI도 투자했던 피규어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강해 보이지 않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30kg 이상은 못 들고 그리고 인간이 툭 치면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하고 함께하면서 인간보다 강력하지 않은 외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말에 발표됐죠. 2014년 12월에 발표된 거 보면은 소재를 갖다가 알루미늄이 보이면 사람들이 쇠가 보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라스틱을 입힌다든지 폴리우레탄을 입힌다든지 그리고 전선줄도 다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보다 빨리 걷지 않게 해놓습니다. 일부러 속도는 향상시키지만 인간보다 빨리 걷게 되면은 인간을 쫓아와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사실 그런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나른다든지 뭐 식량을 나른다든지 이런 데에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개 모양으로 같이 쫓아다니고 뭐 말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2발을 갖고 있는 거 만드는데 보면은 막 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맞아요. 뭐 3m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가 여러분 집안에서 가사도움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우리 아이를 점프하고 넘어가고 우리 고양이를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피규어 AI 지금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보다 연약합니다. 네네.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요즘 있는 거고 여기에 AI를 결합하면서 우선은 오픈 AI의 이제 4.0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알고 계신 것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피규어 AI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 지금 뭐가 눈에 보이니? 라고 하면 사과가 보이고요. 뭐가 네네. 보이고요. 보이고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센서는 인간보다 좋죠. 카메라도 인간보다 좋고 청각도 인간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는데 여기에 오픈 AI의 GPT와 결합되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증폭되게 되고 인간이 예를 들면 그건 하지 마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네네네. 이러면서 인간하고 흔히 말하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챗 GPT니까 챗이 채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로봇과 인간이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큰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길은 이제 많은 것은 이 피규어 AI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의 진화 속도가 되게 빠른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관절 같은 데다가 근육을 주는 힘을 갖다가 관절과 근육의 결합을 구동기라고 하는데 이 구동기 부분들이 대단히 진화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적게 줘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옵티머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을 옮기잖아요. 네네. 달걀을 옮길 때도 적절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달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깨지겠죠. 거고 요런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달걀이면은 힘은 이 정도밖에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는 이것이 다림이라고 한다라면은 적절하게 무게가 몇 킬로 이상 나갈 테니까 이 정도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사물을 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까지도 AI하고 결합되면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됐던 그 전에 있었던 코봇 우리가 산업용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을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갖게 됐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일 먼저 쓰일 뜻은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도 플러스 원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우선 우주에 나가서 뭐 예를 들자면 우주 폐기물을 줍는다든지 고장난 그 인공 위성을 고친다든지 조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에 먼저 쓰겠다고 하는 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대표적인 곳들은 말씀하신 피규어,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테슬라죠. 옵티머스 있고 또 다른 또 것들도 있습니다. 있나요? 어질리티 네. 로보틱스라고 해서 네네. 이건 아마존이 투자하고 아마존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곳인데 주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도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물류의 큰 물건들을 나르는 것들 밑으로 들어가서 올려서 나르고 하는 것들은 로봇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동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봇은 힘 조절을 잘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소포를 갖다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고 있는 배송할 물건을 바로 여기서 들어서 차 안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네. 서로 다르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들어 올리고 전체를 옮기는 것 그리고 얘 바구니에 들어있던 걸 갖다가 요 바구니에다 집어 넣는 것을 갖다가 밑에 구멍이 있어서 쑥쑥쑥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이거 집어가지고 요게 하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트럭에다 꽉 채워야 되잖아요. 네, 네, 요런 지능 요런 감각은 지금까지는 자동화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특화되는 거죠. 이 부분에 특화되면서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도 어질리티는 거 에이자일하다는 것은 네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반응 능력들이 좋으면서 이 부분에는 저 큰 건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중간 거를 갖고 와서 집어여야 되겠다. 이걸 보니까 발신지가 동수가 동호로인데 동호로 1번지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를 먼저 가니까 요건 좀 나중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물건을 나누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화 얘기할 때 택배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 물류나 택배는 트럭이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길 뭐 어디
물류 허브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 앞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건 오히려 자동화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차, 하차하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된다는 말씀. 그것이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되기 있다는 시작하는 거고. 거. 예를 들면 지금 LG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요즘 식당 가면 요즘 보시잖아요. 서빙하는 로봇. 음식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안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내 책상 위에다가 테이블에다 올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걸 못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이게 상자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네, 거기다가 계단을. 집어주는 것도 사실 인간이 해주고 얘가 운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운반하는 건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이 많이 진화돼 있어서 사실은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걸 꺼내서 제 책상 위에다 올려주는 것. 이래야 궁극에 가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AI 로봇이 가사 도우미가 될 거라는데 제가 아프면 누워 있으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일으켜도 주고 그렇죠. 물 주는 건 갖다 달라 그러면은 제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되겠으면 그걸 갖다 주고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운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SF 영화에 나오는 건 차도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생산하려고 하는 이 수 곱하기 생산력이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경제에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생산력의 증가는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화에 따라서 생산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뭐가 증가하고 있지 않냐면 생산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히 한국 같은 인구 절벽을 맞은 나라는 생산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력을 우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단순 수학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수를 높여주겠다. 생산하는 사람의 수를 높여주면 생산력의 증가가 완만하더라도 전체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지금 AI 로봇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일 곳은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개발했던 동기가 뭐냐면 코로나였어요. 코비드 19 코로나 네네네. 때 제일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이어라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면서 락다운을 시키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을 갖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강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거기 대단히 반발을 하죠. 아니 공장을 폐쇄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국가가 결정하느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네요. 네, 유럽도 많이 다르죠. 네네. 유럽도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진보적인 층에서도 이런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젠간 공장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것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으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로봇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딱 코비드 기간에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놀라운 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2년에야 시제품을 내놔요. 근데 2022년에 테슬라가 내놨던 시제품은 안에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뭐야 도대체 뭐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작년이죠.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1을 발표하고 그리고 12월에 제네레이션 2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진화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 거죠. 우선은 아직 예를 들면은 지금 피규어 삼성이 투자하고 뭐 제프 베조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또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이 평발이에요. 평발이면 이 걷는데 문제가 있고 균형 잡는 게 두 발로 있으면 균형 잡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손가락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이제 변화는 이제 발가락도 있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진일보하는데 이 속도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놀랍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에 쓰는 FSD 버전 10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그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걸으면서 로봇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예를 들자면 저쪽에 냉장고에 있는 물을 뭐 우유를 가지고 와줘 하는데 갑자기 그 냉장고 앞에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간다든지 뭔가 목적지를 정했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엔 그것을 판단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생성 AI라든지 오픈 AI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의 감각까지도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큐펀시라고 하는 생성 AI도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런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런 것도 가능해지면서 조금 옵티머스가 앞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피겨 A가 요번에 정말 큰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삼성, 인텔도 투자를 했고 제프 베조스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오픈 AI의 챗GPT를 이 컴퓨터에 이식을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 보는 거를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AI가 이렇게 진화된 AI가 로봇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로봇이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빠르면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가정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2030년이 지나야 가정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판매 가격이 $20,000,000예요. 2,500만 원 넘네요. 네네, 2,500만 원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년 정도 넘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쯤 되면 나이도 좀 꽤 되고. 근데 자동차를 살래, 예를 들자라면 옵티머스를 사가지고 집에 두면서 가사도우미로 쓸래 하면 저는 자동차 대신 그거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봐줄 수 있고 청소해줄 수 있고 제가 빨래는 잘 걸고 빨래는 잘 하는데 다림질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약에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요리를 해줄 수 있고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30년 이전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정말 2030년에 이루어질 거라면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저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는 의문이 네. 예를 들면 좋아요. 그건 알겠어요. 예전에 코봇에서는 이렇게 원래 논리를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생성 AI가 들어오면 스스로 뭔가 비전이나 네, 센싱을 해가지고 그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를 말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처럼. 근데 실제로 이 동작도 생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술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벌써 AI 데이 같은데 이제 시연을 해줬는데 이제 또 사람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각종 센서를 끼고서 팔을 움직인다든지 무릎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을 로봇에게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FSD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엔드-투-엔드 A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단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있는 코봇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고 센서에 인지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쓰였다라면 모든 비디오 학습을 통해서 행위하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마저도 AI가 하는 신경망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예를 들면 특정 요리를 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제한된 영역에 쓸 수 있는 것을 벌써 2025년에는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AI가 지금 오픈 AI가 지금 아무래도 5.0까지 곧 이미 내부적으로는 가고 있고 5.0을 곧 공개할 거라는 이제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GPT-5, 예, GPT-5 죠. 챗GPT 5.0을 지금 4.0을 쓰고 있으니까 4.0 터보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도 성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문은 드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에 할 말들을 생성을 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음의 동작을 그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추론해내는 거죠. 3차원 세계에서 그걸 그렇죠.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 영상들 여러분 테슬라 보시면 3차원 공간을 갖다가 그래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라가 우리가 오픈 AI의 소라를 보면 3차원적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모습들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 세계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이해했다라고 오픈 AI는 얘기를 하고 있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쓰면서 그러니까 트윗에다가 X죠 이제는 X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자율주행할 때 FSD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 공간을 벡터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벡터 공간이라는 건 이제 팔각형으로 예를 들면 강정수의 모습을 다 실제 크기를 갖다가 벡터로 만들어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막 레고처럼 쌓은 거죠. 그래서 강정수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앞에 자동차도 레고처럼 쌓아서 모습이 되는 거고 거리감도 팔각형으로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보고 있는 현실을 물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거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아직 공개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 학습시키기에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도조의 슈퍼컴퓨터는 계획상으로는 2024년 올해 10월에 완성돼 있으니까 아마 11월, 12월까지 가겠죠. 그때 정도 되어야 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AI 학습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1대1로 복사돼서 옵티머스 즉 로봇 AI 로봇에서 쓰이게 되는 거고 또 AI 로봇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는 이제 장애물 속에서 1, 2cm 정도 장애물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1, 2cm 정도 높은 턱을 지나가도 네. 턱 뭐 이렇게 우리가 충격만 받지 그것이 안전상 위험하진 않은데 로봇은 1, 2cm 정도의 장애물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면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데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기 돌보는 로봇이 나오는데 애기 안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AI 로봇의 가장 어려운 점은 1, 2cm 정도의 굴곡의 변화를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길의 가장자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 가구들의 어떤 가장자리마저도 1c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좀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AI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해킹당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때문에 시연이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아무리 30kg 이상은 못 들게 돼 있고 힘을 인간보다 낮춰놨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해킹을 당하면 대단히 인류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너무나도 다른 챗GPT가 실수하면 말 실수하는 거지만 네네. 이미지 실수하는 거고 요번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교황을 갖다가 흑인이라고 그린다든지 여성으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보다도 좀 먼저 둔다든지 이런 실수는 그래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 손실은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AI 로봇이 해킹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SF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해킹해서 그 네. 공장을 파괴하거나 네. 정보를 빼내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그렇죠. 수도 갑자기 있다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네, 가사도우미로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저희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로봇이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든지 아이들에게 해를 미친다든지 반려동물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피규어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아마존의 에질리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 기업들도 좀 뛰어들고 한국 있나요? 기업들 같은 어때요?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LG나 삼성 같은 경우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데인데 다 투자예요. 직접 한다기보다는 미국 회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우리가 청소 로봇처럼 요만해 동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에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가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로봇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가전 속에서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청소기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빙하는 로봇. 왜냐하면 이것들이 식당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네. 식당은 많죠. 네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로봇을 궁극적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정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피규어라든지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처럼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을 가지고 있고 두 다리와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으로까지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9,600억 달러 엄청난 돈으로 구매를 했죠. 사실은 중간에 이 손정희 씨가 샀다가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샀던 건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로봇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발 4개짜리에서 발 2개짜리 휴머노이드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 힘이 세 보인다라는 거.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것은 안드로이드라는 것들이 인간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눈빛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인간을 닮아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사이보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되게 거부감이 느끼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면 휴머노이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휴머노이드면서 그 안드로이드는 아니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건 또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뭐 네. 다들 뛰어들고 있네요. 네네. 네,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물리적 움직임의 구현은 상당 부분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어요. 3차원 공간을 데이터로 재구성해서. 근데 센싱할 때 아주 미세한 1cm짜리 턱 같은 것을 딱 구별을 해내는 기술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아직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이버 해킹 문제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전망을 해본다고 그러면 네. 아까 2030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의 모습에 가까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전망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형태일까요? 그리고 그게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아, 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옵티머스나 피규어 또는 뭐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곳들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우선은 공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서도 용접을 하거나 큰 물건을 드러날리고 이동하는 것들은 로봇이 지금 로봇 팔들이 코봇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선줄을 까는 거 차 안에다가 이런 것들은 로봇이 못 하거든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전선줄을 하거나 그러니까 차량 시트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끼고 앞으로 정확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좀 힘이 작게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힘을 무거운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힘을 적게 줘야 하는 것에 오히려 로봇이 최적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힘이 인간처럼 적은 힘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우선은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극한 어떤 환경들,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주라든지 이런 데도 좀 쓰이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안정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저는 뭐 저희 가사도우미로 오는 거는 20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제로 가사도우미까지 오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건데 이 속도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즉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의 사전 프로그래밍 된 거에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인간이 정해놓은 것밖에 못했었는데 이제 생성 AI가 결합되면서 인간의 뜻과 의지와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수준까지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생성 AI가 같이 발전하면 로봇도 같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나온 이후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AI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를 맞춰간다라면 로봇의 속도 또한 과거에 좀 정체됐었던 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에다가 지금 두뇌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에 두뇌를 준 거다. 네, 로봇에게 그러니까 그러네. 몸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로봇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뇌를 얻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경망도 제대로 없었는데 로봇에게 지금 두뇌와 뇌와 신경망을 제대로 줌으로써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30년에 공장에 먼저 온다고 말씀하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때는 인구도 좋은 많이 쪽인지 줄겠죠. 나쁜 쪽인지. 네. 네네. 그런 전망은 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가상자산 이야기 김외연 비인 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했더니 비트코인이 막 올라. 아니 1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조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뭐 우리 돈으로 9,600 몇만 원을 이렇게 뜨던데요. 1억 원을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고 저는 계속 이제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 글로벌 뭐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마켓에서도
7만 달러를 지금 계속 두드리는 중입니다. 요 전까지는 6만 9천 달러가 전 고점으로 2021년 11월에 기록한 가격이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3월 6일에 한번 이렇게 살짝 넘었어요. 6만 9천 달러를. 네네네. 넘는 걸 보고서 다 놀랬죠. 놀랬는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14% 정도가 빠졌습니다. 14%라고 뭐 퍼센티지로 말고 그럼 한 10,000달러가 빠져서 6만 9천에서 5만 9천까지 빠졌었어요. 급락했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뭐 다시 쭉 올라와서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6만 9천 달러는 지금 뭐 한 몇 번 넘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왜 오르냐? 참 뭐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 덕분에 이 방송에 지금 3번째 나왔는데 3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오른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오르고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순환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4% 떨어졌던 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망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겠죠. 이게 투자자분들의 심리일 것 같은데 이 정고점을 넘었을 때 이게 한번 예전에 한번 기록했던 이게 저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승장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는 어떤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설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앱 시장, 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코인 거래소 앱들의 다운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또는 예전에 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승질나서 지웠다가 이제 다시 까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한 가지 현상은 밈코인이라고 하죠. 그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저 강아지들, 그 시바견 개 그 캐릭터를 테마로 해서 만든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실체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정말 처음 시작부터 되게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밈코인들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비트코인이 있고 또 그 도지코인 같은 것과의 관계는 뭔지 이걸 조금만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위치하냐 네. 잠깐만 좀 뭐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의 역사 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란 말 자체가 비트코인 때 만들어진 거고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던 최초의 코인인 거고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더리움이 그 바로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좀 단순한 그런 굉장히 결제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특성은 이더리움에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결제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 어떤 요러요러한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이 가능할까? 뭐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어느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코인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면서 그 방송사 이름 MBC였는데 MBC랑 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드는 데면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코인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하면서 그냥 이제 장난스럽게 만든 게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창업자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트위터에서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네. 도지코인을 밀어주나 보다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뭐 아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실상은 도지코인이라는 이 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코인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걸 분류를 만들어서 밈코인이라고 밈코인. 네네네. 그 인터넷에 뭐 우리말로는 짤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네. 재밌게 만든 그림이나 어떤 인터넷 문화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개체나 뭐 문화 이런 걸 갖다 밈이라고 하는데 밈코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밈코인들이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너도 나도 지금 코인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 상승장에서 밈코인들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도지코인이 한 115% 정도 올랐고요. 한 달 동안. 시바이누라고 이건 이제 진짜 시바견을 일본어식으로 읽어서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있는데 이것도 한 260% 넘게 올랐더라고요.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페페라고 초록색 개구리 모양의 인터넷 그 캐릭터 많이들 네네네. 아실 텐데 네. 페페는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800%. 이거 이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한 달 동안이죠. 예, 예. 한 달 동안.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기초자산이 개구리거나 아니면 개구리 캐릭터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없는 거죠, 기초자산은. 예, 그냥 없죠. 블록체인인 없죠. 거죠.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잘 되니까 네. 도지코인도 잘 되고 시바이누도 잘 되고 하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거래하는 거를 보면서 이걸로 그럼 어떤 기부를 하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인터넷에서의 어떤 창작자들한테 기부하는 데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용은 처음에 고안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효용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 다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돌아보면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막 증대되는 시기에 그리고 또 화폐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또 포퓰리즘 같은 것 때문에 이 선진국들도 정치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금이었는데 금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서 몰려들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도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공인하게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밈코인 같으면 어떤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근데 그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자산 코인의 상승장이 밈코인이 주도한 거다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부수적인 아마도 상승장의 어떤 신호 같은 그런 부수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뭐 중요한 동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정이 이번
상승장을 견인했던 동력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투자하기 편해졌다는 거. 뭐 거래소 만들고 비트코인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러면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어디 가서 사면 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아무튼 그것도 신경을 덜 써도 되죠. ETF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금융 회사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겠죠. ETF가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도권 내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면은 정부가 뭐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투자하기가 편리해졌다, 신뢰할 수 있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번 상승장을 촉발시켰던 비트코인 ETF의 큰 의미라는 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 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한층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점점 갖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예컨대 아까 그 다음에 뒤를 이었다고 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도 가격은 많이 변동하고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한 달 사이에 4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상승률이 비슷한 정도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이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증권당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ETF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던 게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블랙락은 여러 가지 ETF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운용을 하고 이걸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ETF 승인을 뭐 500 몇십 건을 했는데 단 한 건 빼고는 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 했다면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달리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고 그냥 집단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근데 이제 아무튼 논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격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5월 말이 되면 일단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이 미국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5월 말이면 결론이 나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그게 승인된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근데 반대로 승인을 못 받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이제 사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코인이 어떤 성격이냐, 뭘로 어떤 지금 현존의 규제 틀에서 이거를 뭘로 다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증권 판단의 기준이 있거든요. 뭐 오렌지 농장을 했는데 오렌지 이거를 뭐 상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증권으로 볼 거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준을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투자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 돈을 출자한 사람들의 공동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세 번째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냐. 네 번째는 그 이익이 이 투자한 사람 내가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네, 여기서 네.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거 증권인 거죠. 네, 네. 증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권을 다루는 현존 법 체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되겠죠. 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걸 규율을 하게 되고 네. 증권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 증권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체계에서 다루게 되고 그 지금 뭐 이번에 얘기 나오는 저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테라 루나 네, 사건으로 네, 이 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테라 루나 이 코인이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 검찰의 주장이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미국 증권 당국이 루나는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역으로 이제 권도영 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지금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 이거를 가장 이거를 보는 차이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ETF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증권일 때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증권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했던 사람들도 남아 있고 네, 네. 누가 했는지도 분명하고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걸 좀 다퉈봐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승인을 안 하고 좀 미룰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이제 소장님은 이제 이더리움도 블랙록에 신청했으니까 간단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고 답은 드릴 수 있는데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약간 좀 아니면은 선거가 있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판단을 미국 대선이요. 네네. 11월 11월이죠. 미국 대선. 선거 이후로 이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아직은 그 비트코인 ETF에 블랙록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작년 7월에 알려졌었는데 그때만큼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낙관론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그런 분위기는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네.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초 자산이 있고 그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걸 나눠 갖는 뭔가 이 증서를 만든 거잖아요. 권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건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기초 자산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관리위원 SEC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냐는 아직 장담할 수 없고 미국의 SEC는 줄곧 이 코인들이 증권이라는 시각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저런 코인이 증권이 아니냐라면서 증권이다라면서 SEC에서 소송을 낸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권이라면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주식이란 증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은 그게 증권이라면은 어디다가 그걸 청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청구할 곳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애초에 처음에 자금 모집을 할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어떤 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SEC 쪽에서는. 그러면 그 발행했던 그 그룹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가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인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SEC에서 그 SEC인가요? 주체가 그 현물 ETF 비트코인 네, 뭐 승인 내는 승인을 SEC. SEC에서 냈고. 근데 한국에는 지금 승인 안 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 차이도 있나요?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권도영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권도영 씨가 네. 계속 해외에 있다가 이제 뭐 한국으로 오내 만에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같은 공동 창업자였던 신현성 씨라는 분, 이분은 이제 예전에 티몬 창업자이기도 한데 같이 사업을 해서 뭐 테라를 초기에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손을 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신현성 씨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한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월 11일에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에 냈던 입장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이 기존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코인이 한창 시끄럽고 법무장관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그렇죠. 하던 시절에 네네네. 그 시절에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하거나 뭐 이런 투자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금지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문화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네. 금융사라면. 네. 그래서 이 ETF를 거래를 한다거나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기존의 입장하고 배치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갖다가 먼저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을 아직은 이걸 바꿀 계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두 번째 자본시장법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기초자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이 코인이 딱 맞게 떨어질 만한 항목이 없어요. 그거는 약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항목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금융당국에서 하는 결정이 미국 SEC에서 하는 결정만큼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고민 다 하고 있는 많이 거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고 글쎄요, 뭐 시장은 어차피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하게 매겨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한국에서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한국 금융기관도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그냥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ETF가 해외에 있는 ETF에 국내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외화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냈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낸 건 아니지만 대충 공감대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한국에서도 조만간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현물 ETF 다른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들을 구매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지금도 직접 미국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하는 금융사가 그걸 못 그렇죠.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네, 돼 있는 거군요. 그 국내 금융사들이 그걸 다루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 못 하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 계좌를 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사시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조금 뭐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이유는 현물 ETF SEC에서 승인함으로써 공신력이 생기고 이게 사실 자산으로서는 공인받던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현물 ETF 또 승인하면은 그 공신력이 더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개인 볼수 투자자들도 ETF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네네. 금융사들이 또 ETF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오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럼 1억도 넘을 수 있겠다. 예, 근데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찾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의외의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코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선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 시장에 좀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떤 기반하고 있는 뭐가 없으니까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참 많은 걸 좌우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저런 툴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연재하고 있는 글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관심 네네네. 있으시면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비잉 크립토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이제 환경 비즈니스에 환경 제가 비즈니스. 글을 썼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중하고 뭐 그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왕도가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SEC에서 결정하는 그 현물 ETF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공신력에 영향을 굉장히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밈코인은 아직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밈코인은 정말 오른 것만 보면은 정말 800% 허탈해져. 이거 허탈한데 근데 뭐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다음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좀 그건 굉장히 훨씬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기와 거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많은데 못 여쭤봤는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번째 말씀 나눴는데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와서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외현 비잉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셔서 비트코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